네, 2022년 1월 3일 월요일 2022년의 첫 NH투자증권 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6% 떨어졌고 S&P 500은 0.26%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61%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11개 섹터 가운데 6개 섹터가 올랐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0.7% 상승했고 소재는 0.5%, 산업재는 0.4% 올랐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2% 내렸고 테크놀로지가 0.5%, 헬스케어는 0.4% 하락했습니다. 영국이 파이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성인 대상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파이자 주가는 관련해서 1.1% 올랐습니다. 카니발 등 크루즈 선사들의 주가는 1에서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미크론으로 1천여 편의 이상의 항공편 취소가 있었습니다만 관련해서 델타와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고 여타의 항공주 주가 하락률도 1%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유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WTI가 2.1% 내려서 배럴당 75.4달러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512%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월 30일 기준으로 1188.8원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아마 이번 주에 공개될 미 연준의 12월 FOMC 회의 의사록과 고용보고서에 관심이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전략과 채권, 크레딧, 원자재 전략, 산업기업 분석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주식전략 부분에서 NH 하우스뷰부터 듣겠습니다. 하재석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리서치 본부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저희 전망을 말씀드리는 하우스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요. 이어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12월 말, 지난해 연말부터는 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재봉쇄 조치를 시행한 유럽과 달리 미국은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도 백신 인센티브 강화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S&P 500이 지난해 12월 29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 가계는 현재 굉장히 현금성 자산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연말 소비 시즌 소비 역시 상당히 견조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보고 있었던 이 견조한 소비를 바탕으로 한 생산 재개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서비스업 경기 개선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개선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위험자산의 하락을 우려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번 하우스뷰 자료에서 이 한국과 베트남 주식시장의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 한국과 베트남 같은 신흥국 주식시장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춘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갈등으로 인해서 유럽의 에너지 가격 급등 같은 요소가 있는데요. 최근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경기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초에 경기 민감 위험자산의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경제 분석 리포트입니다. 12월 수출 리포트 정여경 연구원입니다. 네, 한국 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12월 수출은 60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일평균 수출은 16% 증가해서 9개월 만에 10%대 증가율로 내려섰는데요. 다만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수출은 이 선박이 견인한 영향이 컸었는데요. 이번 12월에는 선박 수출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수출이 600억 달러를 안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같은 이 IT 품목의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달에 특징적이었던 건 이 자동차인데요. 자동차가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차량용 이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생산 차질 최소화 노력으로 국내 공장의 가동률이 회복된 영향입니다. 또한 이 국산 친환경차 신규 모델이 EU와 중동, CIS 등 각각의 지역에서 골고루 판매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과 1년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여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박스권 내에서의 중국 경기 반등과 자동차 수출 회복에 힘입어 2022년 한국 수출은 10%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해 수출이 또 10% 증가할 걸로 보셨는데 좀 산업별, 부문별로 좀 어떤 부분이 좀 더 양호할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부진할 수 있는지 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작년 수출을 보시면 초반기에는 이제 IT가 많이 끌어왔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시클리컬, 정유, 화학, 철강들이 이제 끌어왔었는데 이제 보시면 이 증가율에서 정유와 화학 같은 부분이 원래는 이제 거의 뭐 100%, 80% 이렇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이제는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가장 그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이 자동차 부문인데요. 자동차 수출이 재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이 철강과 정유,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과거 데이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과 시클리컬이 이끄는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수출 모멘텀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또 반도체 부분에서도 아직도 매달 120억 이상의 지금 수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요게 이제 두 축을 이끌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동차와 반도체 쪽 수출 증가 좋을 거다는 말씀 주셨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채권 먼슬리 발표합니다.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채금리가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면서 과거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재현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연초에는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풀릴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를 올렸는데도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수수께끼라는 단어를 좀 쓰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보시면 오히려 작년 12월 초에 연준 파월 의장이 물가는 일시적이다는 프레임을 버리겠다라고 한 그날부터 금리가 급락했다가 연말에 소폭 반등을 했었죠. 그럼 연준이 왜 긴축을 한다고 하는데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하락하냐? 이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 그린스펀 때도 그랬는데 일단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요입니다. 외국인들이 미국채를 입찰하기 위해서는요. 간접 입찰이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서 간접 입찰자 비중을 보면 외국인들의 수요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간접 입찰자 비중이 작년 연말에 사상 최대, 그러니까 8월 달에 사상 최대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다만 이제 분기 평균으로 보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도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미국 채권을 더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누차 말씀드렸던 정책 실패에 대한 베팅입니다. 결국 오미크론 이슈가 확대되는데 물가 때문에 금리 올리면 경기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정책 실패에 대한 해질성 국채 매수 이 두 가지가 주요했다고 보는데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요. 말 그대로 외국인 수요도 작년 8월 달에 고점 찍고 소폭 안정화되다가 12월 달에는 5개월 만에 낙찰자 비중이, 간접 입찰자 낙찰자 비중이 5개월 만에 70%를 하회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당장 1월부터 테이퍼링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최근 기사 보시면 역 RP라고 해서요. 연준이 풀어낸 돈의 대부분이 연준으로 재예치되고 있다라고 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이 돈을 풀어도요. 실제로 쓸 데가 없으니까 다시 연준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 자산에서 이 역RP를 빼면 실제로 연준이 풀어낸 순 유동성 공급의 추이를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12월 달에 크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잉 유동성이 좀 많은 거고 그만큼 돈이 다시 연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과 테이퍼링 효과가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흔히 말하는 이제 돈잔치랄까 할까요? 채권을 살 수 있는 돈의 여력 자체는 줄어든다. 전반적인 수급의 타이트한 수급은 연말에는 피크를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 정책 실패 우려 역시 저희는 연초 이후에 오미크론 이슈가 좀 완화되는 가운데 최근에 경기 서프라이즈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가계가 지출을 할 수 있었던 중요 여력 중에 하나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보조금과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가계 지출 버퍼가 돼줬는데 이게 12월 15일 이후로 종료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미크론 때문에 고용 회복의 양적 지표는 조금 둔화될 수 있어도 참여율이 올라올 수 있다. 질적 지표가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오미크론 이슈 우려 완화, 고용의 질적 개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프라이즈 반등 이 세 가지 때문에 분명히 어떤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 정책 실패 우려 해소. 그러면 수수께끼의 원인들이 좀 방향을 선회할 거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미국채 금리는 연초에 상승 압력 우세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월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민은행이 이미 작년 연말에 최근에 추가적인 정책 완화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민수 연구원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응의 흐름이요. 강하게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금융정세를 막겠다는 정도. 경기 둔화와 밋밋한 정책 대응은 금리 하락 재료이기 때문에 중국의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나라 최대 수출 상대국의 어떤 경기 둔화 흐름, 두 번째로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감안하면 금리를 인상한다 손 치더라도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여유 있게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하다.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분명 힌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2분기에 대선 총재 교체 있으면 추가 인상은 빨라야 하반기. 굉장히 시간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될 것 같고요. 미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한국은 1.25에서 마무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좀 보합세를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미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1월달 상한선 얼마 정도로 보시는지 하고, 두 번째는 연말 연초 이렇게 최근 지나면서 미국 내에서는 3월에 첫 금리 인상 그리고 연간으로 4차례까지 인상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 입장을 유지하시는지 이 부분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미국채 현물 금리와 미국채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와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점도표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급 이슈가 누르고 있는 금리 하락 압력이 한 20bp가량 된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외국인 수요 플러스 그리고 테이퍼링 효과가 반영되면 일단 1월달 상단은 1.70까지는 열어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3월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스티브 월러라고 해서 최근에 어떤 정책 정상화를 주도하는 연준위원회 콜이 빠르면 3월달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에서 말씀하신 4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뭐랄까요 논의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월 달에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는 테이퍼링이 되기 전부터 이미 연준이 여갈피를 통해서 그 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 효과가 맞물리면서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오고 실질 금리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시장 자생적으로 긴축 효과가 분명하게 1분기부터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준이 본인들이 제시한 수준에서 더 강하게 나갈 거냐 아니면 시장이 자생적으로 긴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물가가 조금 디레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된다면 좀 더 지켜볼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 쪽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아직 시장은 연준이 제시한 긴축 경로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연준이 제시한 긴축 경로보다
훨씬 더 낮을 거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지금 그 현물 금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막상 실질 금리도 현물 금리도 연준의 긴축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분기 중에 실제로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 자생적으로 긴축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그 부분을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가져갔던 시각에 대해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외 채권 월보 발표하겠습니다. 신환종 연구원입니다. 네, 그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이 좀 완화되는 이런 상황이 되긴 할 텐데 반대로 이제 인간들끼리 갈등과 충돌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극화 심화로 각국 선거,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올해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지정학적 혼란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정치 경제 이벤트와 지정학적 분석, 그다음에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외 채권 1호로에서는 그래서 러시아와 터키 이벤트 리스크를 좀 다뤄봤습니다. 먼저 터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를 오히려 그 인하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단순한 인플레이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이런 식으로 올해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다시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내후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에르도안이 지지율 하락 때문에 금리 인하 압박 또는 통화 정책의 과도한 개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독립성은 물론이고 신뢰성 자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터키는 지금 제도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거의 다 나가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은 투기 세력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터키 리라는 한 10년 전에 2리라 정도였던 게 지금 7리라, 작년 초반에 7리라에서 지금 16리라 갔다가 10리라로 잠깐 내려왔었습니다. 그 에르도안이 리라와 예금 보호자들한테 정부가 환자손을 보전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돈이 없는데 무리한 이런 개입들을 했기 때문에 다시 13리라로 올라온 상태고요. 저희들 보기에는 다시 16리라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올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서 채무 불이행의 문제뿐 아니라 기타 신흥국한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고요.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충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토와의 협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미국과 협상에 들어갈 생각인데 이 러시아 요구 사항이 너무 과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제한한다. 근데 러시아 국경 방향으로 나토 진출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구소련 지역에서 신규 미군 기지 건설을 금지하고 추가 나토 가입을 구소련 국가들을 금지시킨다는 것들은 아마 미국과 나토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미국 쪽에서는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할 것 같고 러시아는 이게 측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점점 더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아마 상반기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등등으로 인한 이런 상황에서 해외 채권 쪽의 상황은 먼저 금리가 올려진 중남미 국가들 이런 국가들 로컬 채권들이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달러 채권에서는 상반기 그 미국 금리 그 국채 금리가 급등한 다음에 그때 상당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먼슬리 한광열 연구원입니다. 네, 국내 크레딧 같은 경우가 지난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었고 연말까지 끝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는 이 국내 약세를 보였던 국내 크레딧이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현재 국내 크레딧의 전반적인 스프레드 수준이라든가 YTM 수준이 과거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예년에 비해서 더 투자 규모, 연초 투자 규모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이 다소 좀 약화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신용 이벤트를 우려할 정도, 그 정도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올해 좀 완화가 되면서 이 기업들에 대한 우려도 전반적으로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는 지금 최상위 등급 중에서 공사채나 은행채보다도 이제 회사채, 여전채 스프레드가 뭐 과거 평균 5년 평균 대비해서 한 25bp 정도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회사채, 여전채 위주로 투자를 권고드리고 있고 하위 등급에서는 이제 여전채보다는 회사채 위주로 투자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강세를 보였었고요. 1월 달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전이 채권을 엄청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저하 우려와 함께 시설 투자도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발행을 많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좀 우려가 있겠지만은 이런 발행 확대로 인한 등급 하향이라든가 신용도 우려는 이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가 올해 2013년도에 이제 AAA 등급에서 강등이 됐었는데 올해는 AAA 등급을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용평가사들의 이 상향 트리거는 이미 충족을 한 상태이고 올해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정도의 AAA를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지주회사 체계로 이제 전환이 만약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계열 전반의 어떤 재무 부담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시장 동향 발표하겠습니다.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원자재 시장은 플러스 0.51%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2021년 마지막 주를 마감을 했고요. 2021년 총 수익률을 좀 살펴봐 보면 원자재 시장은 플러스 40.35%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여타 자산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률로 한 해를 마감을 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 원자재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면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을 앞두고 사실상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위축됐다 보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우려와 그런 안도라고 하는 부분이 매일매일의 그런 변동성을 좀 좌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 오미크론 확산세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하면서 연말을 앞둔 차익실험 매물이 좀 쏟아지긴 했는데 지난주 에너지 섹터는 플러스 1.55% 상승을 하면서 원자재 시장의 강세를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요. 미국 중심의 원유 재고 감소세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주에 미국의 추위 예보 때문에 상승했던 반면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1월 12일에 예정되어 있는 나토와 그런 러시아 간의 협상을 앞두고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그런 횡보들 자체가 천연가스 가격의 단기 방향성을 좀 주도를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구리, 알루미늄과 같은 산업금속 섹터 경우에는 타이탄 여전히 산업금속 섹터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중국의 공식 12월 제조 PMI가 반등을 하면서 가격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속 섹터도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긴 했지만 금과 은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10년물 기준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재차 2.6%까지 상승을 하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2%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단기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 부분이 기금속 섹터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농산물 섹터는 최근에 그런 라니냐가 재발을 하면서 남미 중심의 건조기후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됐었는데 브라질에서 비 예보가 나오면서 지난주는 유일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금일 주보에서는 2021년 원자재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2022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의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1분기까지는 에너지 섹터 주도, 특히 상반기까지는 산업금속 섹터의 비중 확대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자 하고요. 지난 2분기와 3분기 공급망 이슈로 이연됐던 선진시장 중심 산업 생산 자체가 다시 또 회복세를 보이게 된다면 원자재, 특히 경기민감 원자재 중심의 수요 개선세를 동반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이 온스당 1,800달러 부근에서 횡보하는 양상들 자체가 계속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만큼은 기금속 섹터에 대해서 투자 비중 축소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은 재차 마이너스 1.2%까지 내려와 있는 이 실질금리 자체의 방향성이 저희 채권 전략의 뷰대로 가게 된다면
실질금리의 정상화에 따른 명목금리 상승 자체가 상반기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안전자산의 선호 후퇴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반기 기금속 섹터에서는 좀 강한 하방 압력 자체가 저희가 지난 하반기에 보지 못했던 강한 하방 압력 자체가 좀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금속 섹터는 유일하게 비중 축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주 이벤트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가면 1월 4일 내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기존의 오펙 플러스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매월 하루 평균 40만 배럴 증산이라고 하는 스탠스 자체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는 1분기까지는 유가의 강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뷰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를 보면은 그 천연가스, 그 유럽 천연가스가 최고 수익률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어쨌든 뭐 많이 올라온 건데, 올해 저희 그 천연가스 가격 전망을 하면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네,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1분기까지는 천연가스 중심으로 한 이 난방용 또는 전력용 원자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펀더멘털 쪽에서는 여전한 가격 강세 재료로 작용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저희가 지난 연말까지 사실상 연초 대비 600%, 700%까지 급등을 했던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좀 단기적으로 좀 되돌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나토와 러시아 간의 그런 위원회가 1월 12일 날 개최가 될 거다라고 했었고, 또 러시아군이 그런 우크라이나 동부 그런 국경에서 일부 철수를 하면서 단기 되돌림은 나타나긴 했었는데, 저희 신한종 그런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1월 12일 날 나토와 러시아 위원회가 사실상은 개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바 자체가 사실상은 나토라든가 미국이 들어주기는 쉽지 않은 요구안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리스크 요인 자체가 여전히 잔존한다라고 보면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3월까지 재고가 감소하는 동안에는 이 부족한 재고 자체가 유럽 천연가스 가격을 재차 상승으로 이끌면서 최근에 다시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또한 유가까지 1분기까지는 강세 시도를 유효하게 만들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2분기부터는 이제는 다시 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재고를 쌓아갈 수 있는 시기로 진입을 하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비수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뭐 1분기까지 가격 상승 시도, 2분기부터는 재차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라면 전력용, 난방용 원자재 가격의 강세라고 하는 부분은 1분기까지가 좀 피크가 될 거다라고 하는 뷰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표합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소위 K 텍소노미가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고요. 뭐 관련 산업들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련 산업들에 대한 투자라던가 금융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재생에너지랑 수소 암모니아, CCUS 관련된 부분들은 포함이 됐고요. 한시적으로 LNG는 인정이 됐고 원전은 일단은 제외가 되는데 추가적 논의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류하는 기준 자체는 6대 환경 목표, 뭐 온실가스 감축, 기후 변화 적응, 그다음에 물 자원 관리, 자원 순환, 그다음에 오염 방지 및 관리,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 등 6대 산업 환경 목표를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들을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 부문, 전환 부문이라고 나눠서, 녹색 부문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환경 관련된 기여하는 산업들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전환 부문에서는 뭐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뭐 LNG, 그다음에 LNG를 활용한 뭐 수소 생산이라던가 블루수소 뭐 등등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관련 산업들에서의 어떤 금융적인 지원들, 제도적인 지원들이 계속 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생산 관련된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2030년에서 35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강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긴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에 녹색 경제 활동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관련된 순환자원 처리 시설이라든가 하는 쪽에서의 투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이 사실 논란의 좀
중심에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게 국제적으로도 이제 텍소노미에 포함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여부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단 일시적으로 좀 보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어제 뉴스에서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이 일단 초안에는 포함이 된 걸로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2-3년 그러니까 임시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한 3년 정도 2년마다 개정을 하는 형태로 이제 변경될 텐데 1년 유예 기간 동안 아무래도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선이 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선을 조금 더 저희가 좀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이 제일 좀 이슈고 EU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포함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쪽에서도 뭐 이렇게 포함될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위원님 그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원전에 대한 이런 것들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원전이 초안이지만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지금 SMR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원전의 어떤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 확정 안에서도 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초안에도 나온 것처럼 2045년까지 이제 신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원전에 한해서만 이제 그린으로 분류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대형 원전,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LNG와 같이 일시적으로 좀 인정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MR 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결국은 SMR로 넘어가서 SMR의 어떤 안정성 측면들이 부각이 돼야지 원전은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뭐 풍력이라던가 수소와 함께 같이 좀 대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발전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대선 결과를 일단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발전원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원전이 갖고 있는 장점은 명확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정한 주파수로 계속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개 설비가 뭐 상당 부분의 다른 발전원들을 서로 상쇄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뭐 방패장 이슈라던가 핵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사회적 안전 비용 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결코 무조건 뭐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의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결과를 저희는 일단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해상 발표하겠습니다. 정준섭 연구원입니다. 네, 그 지난주 마지막 날, 그러니까 작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이제 실손 관련 이제 요율 인상 폭이나 대책이 발표가 드디어 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은 거의 일치합니다.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시기에 따라서 1, 2, 3, 4세대로 나누는데 4세대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판매됐기 때문에 보유계에서 차지한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 2, 3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1세대랑 2세대는 이제 16% 이상 인상하고 3세대는 이제 안정화 할인 종류를 통해서 대략 한 9에서 10% 정도 인상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실손 관련 대책이 이제 발표가 계속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계속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작년 말에 마지막 날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가 됐고 발표된 내용도 기존에 알려진 것과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제 뭐 불확실성 해소 이제 긍정적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손보사들이 다 좋겠지만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이제 1, 2세대 비중도 크고 또 기존의 실손 손해율도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이제 실이익이 좀 감소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인들이 이제 주가에 이제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좀 과하게 반영이 되어 있고 마침 이제 실손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순이익은 이제 484억 원 전망합니다. 기존의 컨센서스와 거의 이제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겠지만 장기 위험 손해율이 상승을 할 것이고 또 이제 인보험 판매 증가에 따라서 이제 사업 비율은 조금 올라가겠지만 투자 쪽에서 이제 전년에 이제 기저 효과로 이제 경상적인 레벨 회복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익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연말에 뭐 현대해상 배당주인데 배당락이 크게 발생을 했었잖아요. 뭐 증권주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뭐 배당락의 배당
이제 배당주들이 배당락이 좀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거이기는 한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증권이나 은행에 비해서 이제 보험 쪽에 이제 하락폭이,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이상으로 좀 하락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먼저 이제 올해 이제 이익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작년 대비해서 감익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대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무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도 좀 같이 겹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배당락 이상으로 이 주가가 조금 더 크게 하락했던 부분,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졌고, 또 마침 이제 실손 관련해서는 이제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그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 쪽에 좀 더 집중한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발표하겠습니다.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 투자 의견 31,000원 목표 주가 유지를 합니다. 12월 달에 일련의 투자 발표를 통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좀 강화를 시켰는데요. 먼저 일본 무역법인 1,000억 원 증자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 레벨업이 됐던 큰 이유가 그 포스코 해외 수출 채널 통합을 통해서 철강 관련 매출이 증가한 건데요. 이 부분이 더 확대가 될 걸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호주 천연가스 업체인 세넥스 에너지 인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3,700억 정도를 통해서 50.1%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연결 영업이익이 연평균 한 500억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더 중요하게는 수소 원재료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의 2050년 탄소 중립 비전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이전처럼 큰 기여는 못할 거고요. 구조적으로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는데 유가가 이제 회복된 것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2,000억 원 초중반 정도의 영업이익 기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1,540억 원 정도 영업이익으로 시장 컨센보다는 좀 잘 나온 걸로 보이고요. 미얀마 가스전은 미얀마가 회계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9월 말이었는데 이제 올해 3월 말로 미뤄지게 됐고요. 그래서 코스트 리커버리 정상화는 그 이후로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트레이딩하고 인도네시아 팜 수확량들은 전분기에 좀 좋지 않았던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수준이 좀 올라와서 영업이익 올라가는 데는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칩니다.